뭐 사실 이 책은 낮에도 그 방송 작가분이 책을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뷰가 가장 많은 책이라서 한번 샀대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 책은 일반인들을 위해서 쓴 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그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쪽 심리학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겨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느 정도 심리학 쪽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정한 소양 위에서 읽을 수 있도록 책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쪽에서 읽으신 분들은 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함께 차별화될 수 있지만 처음 읽으신 분들은 딱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문서 방식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어떤 주장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증거들이라든지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중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 책은 많은 실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시간 반에 걸쳐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가장 최신의 실험과 어떤 학문의 흐름들을 방영하고 있다는 것들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경제학과 나오신 분들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은 주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대개 주류 경제학은 첫 번째 인간을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하죠? 네, 합리적인 존재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은 의식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한다고 주장을 하죠. 그렇죠? 그런 전제 조건들을 다 무시하고 있다, 개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것이 현재 미국의 경제학의 흐름이지만 아직 주류는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경제학을 공격할 때 그 점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이성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욕망을 가지고 혹은 무의식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해서 이제 싸우는데요. 사실 미국에는 크게 두 가지 학문이 있다고 그러죠. 경제학하고 심리학하고 두 가지 학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에 관련된 거죠. 그런데 경제학은 어떤 거에 관련된 거죠? 물적 토대에 관련된 겁니다. 사물, 외부의 사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물론 그 두 개는 별개가 아니에요. 왜? 서브프라임 사태 보시면 아시죠? 경제현상이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났죠? 결국에는 개인들의 욕망들이 뭉쳐서 그런 식으로 일어나죠. 사실 별개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서로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코란 읽어보셨어요? 코란? 코란의 많은 내용들이 성경 내용과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은 치고받고 싸웁니다. 왜? 똑같은 사실인데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남과 북이 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죠? 네. 왜 그렇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정체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경제학과 심리학은 따로가 아니고 하나로 묶여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책에서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있다. 이런 점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 책을 샀을 때 미녀는 왜 야수를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카피 때문에 사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 마지막 이 카피를 만든 게 아니고 출판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요. 중요한 거는 미녀라고 하는 굉장히 합리적일 것 같고 또 올바른 판단을 할 것 같은 사람이 왜 야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은 결국엔 인간이 그만큼 비합리적인 혹은 합리적이지 않은 요소 때문에 결국에는 소비 혹은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함축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어려운 얘기를 좀 하면은 졸음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사회학이라든지 모든 학문에서는 개인과 사회, 집단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주로 주류경제학에서는 개인들의 선택들을 중요하게 전제 조건을 깝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선택할 때 혼자만의 판단을 하십니까? 물론 혼자만의 판단을 하지만 여러분들 무의식 속에는 그동안 사회, 문화적인 어떤 가치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낮에 SBS 스페셜 팀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8.15 여름 특집으로 소비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소비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판단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을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전제 조건에 따라서 만든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보기 전에 전제 조건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무심코 하는 소비들이 결국 집단과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주류경제학에서 주로 얘기하고 있는 개인 판단 위주의 이 소비와 경제 현상보다는
주로 한국 사회, 또 우리 어떤 사회에서 특이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했고, 그것을 경제와 소비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책을 내기 전에 출판사 여러 곳을 이제 타진을 했는데 다 난색을 표했는데요. 이 소비에 관련된 시장은 그만큼 적기 때문에 잘 안 팔린다고 하더군요. 자, 그래서 최근에 뇌과학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 가보시면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라든지 특히 사랑까지도 다 뇌작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혹시 페미니즘 공부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학에는 페미니즘 강의를 듣지 않으면 거의 무슨 그 교양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또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페미니즘을 듣지 않으면 장가도 못 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고, 또 남녀성 평등을 위해서 반드시 한 번쯤 들어야 되는 강의로 이렇게 생각이 됐었죠. 그리고 실제로 많이 들었고 도움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페미니즘의 기본적인 전제는 사회적 가치로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남녀 사이를. 그래서 심지어는 급진적 페미니즘에서는 남녀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락강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은 없다라고 얘기하죠. 왜? 성이라는 건 결국 남, 여성이 서로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실체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그렇게까지 급진적으로 정신분석하기는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차이가 없나요? 차이가 있죠. 근데 그 차이가 뭐 때문에 무너졌냐면 페미니즘이 뇌과학 때문에 무너졌어요. 뇌를 MRI로 찍었더니 남, 여성 뇌가 전혀 다른 거죠. 똑같은 사물과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데 전혀 다른 부위가 작동을 해요. 또 전혀 다른 부위를 써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뇌과학의 덕분에 남자, 여자가 서로 다 전혀 다른 종족이라는 것을 밝혀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런 남녀 문제만이 아니고 뇌에 관련해서 소비 현상과 경제 현상, 의사결정 구조, 리더십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키는 작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뇌과학이 열풍인데 뉴로 이코노믹스라고 얘기를 해서 요즘에 소비자 선택 어떻게 연구하냐면 되게 그 더블 퀘스천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설문조사를 하면 여러분들 제대로 다 대접하세요? 어떤 이 상품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면서도 좋아한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잡아내겠어요? 이 책에서 나오지만 그 사례가 그겁니다. 그 인스턴트 커피 믹스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발명품을 맨 처음에 그 커피 회사가 맨 처음에 발견하고 이건 엄청난 대박감이다 라고 하면서 당장에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커피 아시죠? 이 커피 믹스 얼마나 간편합니까? 그 안에 프림하고 커피하고 설탕하고 다 넣었기 때문에 일일이 갈지 않아도 되고 타먹으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래서 현대 여성에 딱 맞는 그런 이 발명품으로서 굉장히 위대한 발견을 했다, 대박을 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출시를 하게 되고 대대적인 홍보,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죠? 결론은 물론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풍기는 거는 잘 안 됐죠. 그래서 물어봤어. 왜 안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대부분 어떻게 대답했냐면 맛이 없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맛이 없다고 그래서 진짜 맛이 없나?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거죠. 눈을 가리고 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네, 맛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자,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기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을 동원해서 심층 면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자, 그 인스턴트 커피를 사게 되면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게으른 여자. 네, 게으른 여자. 신경을 쓰지 않는 굉장히 편한 것만 추구하는 여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자, 물론 본문 중에도 나오지만 여성들은 소비할 때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소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사회일수록 그런 경향이 강해요. 소비를 해서 누군가 선물도 주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는 경향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전적으로도 뇌과학 차원에서도 항상 남을 생각해서 소비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들이 사회에 맞물리게 되면서 문화적으로 공고화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뇌와 문화가 따로 또 분리가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뇌만 연구한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소비 현상도 나오지만 그것이 문화적으로 어떤 식으로 강화되거나 아니면 억압되거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많이 다르다는 거죠. 연애할 때는 남자들이 이제 쇼핑하러 억지로 갑니다. 이제 결혼하고 나 깊은 관계 되면 이제 안 가기 시작하죠. 왜냐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아이의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혹시 보셨어요? EBS에서? 보셨어요? 예? 아이의 사생활 보셨어요? 거기서 실험하는 거 보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전혀 다르죠. 특히 그 여자들 같은 경우는 가사 일을 동시에 5가지, 6가지를 하는데 남자들은 전혀 못해.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보면 물론 이제 남자들 변호하기 위한 게 아니고 남자들이 육아와 가사 이거 잘 못한다고 그러면 이제 빠져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문제가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뇌가 안 따라가요. 뇌가 과부하가 걸려요. 그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진화생물학이나 진화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화하는 과정에서 남자는 그런 거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인보다 더 좋은 게 로봇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트랜스포머 가는 남자들 참 이해 못하는 여자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왜 남자들은 로봇에 열광을 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페미니즘에서 보면은 그 여자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인형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로봇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성역할이 구분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지만 생후 9개월 된 아이한테 그걸 딱 보여주고 선택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선택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평균적으로. 네. 남자들은 로봇이고 여자들은 인형이었어요. 근데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사회문화적으로 고착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뇌구조 자체가 진화생물학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발달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 로봇은 남성들에게 사냥도구입니다. 네. 자기의 육체적 한계,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남자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냥을 떠나게 되면 사냥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사냥을 떠난 사람들끼리 뭉쳐야 돼요. 그래서 정의, 대의, 명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옵티머스 프라임 보세요. 우리가 지구를 이건 안 되는구나. 지구를 지켜야 된다고 그런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여자들은 남자가 사냥을 떠나고 나서 이런 불악에 남아야 됩니다. 마을에. 그럼 어떻게 되죠? 온갖 그 인간관계가 얽히게 되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상대방의 눈짓, 몸짓, 표정을 밝히는데 굉장히 뛰어나요. 남자들이 당혹스러워하죠. 네? 굉장히 미세한 것까지 다 잡아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진화적으로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뇌 쓰는 분위기도 전혀 다릅니다. 여자들은 말을 할 때 뇌를 어떻게 사용한다고 그러죠? 2개를 동시에 사용하죠. 남자들은 좌뇌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딸려요. 어휘력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 양뇌를 사용하게 되면 공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문화예술적으로 굉장히 풍부하게 사용하죠. 그래서 같은 미술 작품을 보더라도 남자들은 좌뇌만 사용하는데 여자들은 양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수직적으로, 순차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이 있지만 여자들은 교류예요, 교류.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죠. 이제 그런 점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최근에 이 소비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커피를 둘러싸고 커피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이죠. 커피는 사용 가치냐 교환 가치냐. 제 말씀은 안 듣고 표를 굉장히 유심히 보시는군요. 네. 혹시 자기가 거기에 속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된장 열풍이 언제 있었죠? 2006년인가? 사실 그때 이제 그 복학생들의 이제 애끓는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것인데 사실 이 그림은 조선일보에서 맨 처음에 만들기 시작한 건데요. 그전에는 인터넷상에 이제 오갔던 것들을 조선일보가 처음 이렇게 그래픽화 시켜서 실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굉장히 화제가 돼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때 핵심은 뭐냐면 커피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입니다. 사실 1,500원짜리 밥을 먹고
5,000원짜리 스타벅스 커피를 먹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 복학생이 자신의 마음에 들어하는 여학생의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울분을 토하면서 이 된장녀를 만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커피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5,000원, 바깥보다 비쌀 수 있느냐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커피는 그럼 먹는 것에만 한정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커피를 먹으러 갈 때 커피만 먹고 오느냐라는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남자들은 어떻게 보는 거죠? 커피를? 네, 정크푸드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피곤할 때 정크푸드 그 단맛 있는 불량식품 먹으면 갑자기 힘이 반짝 솟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커피를 보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자판기 커피 마시면 되지 왜 스타벅스 커피를 가냐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그 상품을 소비할 때 가치관의 차이인 것이고, 그것이 결국 이런 문화적인 어떤 차이만 뿐이 아니고 이 생각하는 방식도 어렸을 때부터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남자들도 가중치를 부여하는 상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세방에 살면서 좋은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분, 네, 어떤 분은 뭐 어떤 여성이 BMW를 몰고 다니는 남성을 선택해서 결혼하겠다고 해서 마침내 BMW를 몰고 다니는 남성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랬더니 BMW를 팔고 전세방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쨌든 뭐 그 예전에 킬러드레스터가 아니고 예의 없는 것들인가요? 그 영화 보면 그 신하균이 나오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킬러가 아니고 킬라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작당을 하는 영화인데, 거기서 킬러가 아니고 킬라들이 그 야외를 가는데, 거기서 모처럼 야외를 가니까 짜장면을 시킵니다. 짜장면을 시키는데 거기에 술로 뭐 시키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양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비를 선택할 때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 소비자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그 가치는 어디서 나오냐면 뇌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집단, 사회 속에서 많이 나오게 되고, 또 대부분의 심리학에 관련된 혹은 경제에 관련된 책들은 외국 책들이 많아요. 미국 책들이 많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징들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타벅스 커피 전문점 내지는 굉장히 많은 국내 이 커피 전문점들도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2580에서도 이제 몇 번 저한테 인터뷰하고 막 그랬었지만, 거기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 엔젤리너스가 우리나라 건지 아시죠?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그 매니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스타벅스는 뭐 매장도 굉장히 잘 꾸미고 라이센스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 네임도 있고. 그런데 신생 국내 커피 전문점은 왜 그렇게 비싸게 하느냐라고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네, 산티나면 안 팔린다는 거죠. 그게 유독 일본, 중국보다도 한국이 더 심하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왜 그런지 약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리학을 바라볼 때 특수성과 보편성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편성이라는 거는 미국과 한국 사람, 유럽 사람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제 결과가 되겠고요. 근데 거기에 문화적으로 약간 특수한 사례들이 있게 되고, 특별한 이 어떤 그 습성이라고 해야 되나? 경향성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약간의 어떤 보편적인 것에다가 특수적인 어떤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벌어지게 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네, 그냥 한 사람이죠. 지나가는, 아무것도 nothing일 수 있는. 그럼 두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친구, 친분관계, 뭐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럼 세 명은? 네,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뭐 사회적 집단이 형성되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 사람부터는 집단, 사회, 공적인 관계라는 인상을 주게 되죠. 공적 관계. 저 사람들은 뭔가 공적인 관계로 뭉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 잘 들어보셨잖아요. 걱정이 된 늙은 아버지는 새 아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나뭇가지를 가져오너라 라고 하면서 다 꺾어보라고 합니다. 삼형제. 자,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이야기에는 대부분 삼형제가 등장을 합니다. 공적인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삼총사, 물론 삼총사는 달타냥까지 합해서 4명이지만 4명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3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는데 삼국이 등장하잖아요. 위초고. 그런 다음에 거기 중심 인물도 유비관우 장비 3명으로 압축되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3이라는 숫자가 집단성을 강조하는 사회일수록 굉장히 강조되는 사회이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삼성도 세계의 별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3, 크고 맑고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만큼 이 문화적인 어떤 특성들이 그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심리와 맞물리게 되면서 강화되느냐, 강화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3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데 심리학 열풍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도 뭐 심리학 책들을 많이 읽어보셨겠고 또 최근에 심리학에 관련돼서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네요. 사실 심리학은 원래 전공을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심리학 입문 뭐 개론서 배우시죠? 거기 보면 다 뭐 나오죠? 네, 파블로프의 개 나오고 SR 자극 나오고 네,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주로 행태 심리학을 해오고 그래서 실험 심리학,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진 실험 심리학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행동 심리학, 행태 심리학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주로 실험 심리학이라서 별로 재미가 없게 되고 심리학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의 기를 완전히 죽여놓는 그런 형태가 되고 또 인문학 쪽에서는 주로 뭘 배우냐면 정신분석학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 프로이트라든지 좀 더 나가면 융, 또 그 후기 프로이트 학파 뭐 에릭 프롬이라든지 에릭슨이라든지 뭐 호르나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거 이제 배우게 되는데 아들러라든지 그런데 거기 특히 이제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참 배우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게 다 성적인 에너지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오디푸스 컴플렉스 참 우리에 참 잘 안 맞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수입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사 양식으로 이제 적용을 시켜보려고 하더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심리학에서 프로이트는 죽은 시체입니다. 뭐냐? 전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밟고 넘어가야 되는 심리학적 계보를 읊기 위해서는 하는 것인데 아직도 프로이트를 잡고서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실제로 심리학 관련돼서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많습니다. 사실 특히 문화심리학 관련해서 뭐 음악심리학도 있고 패션 심리학도 있고 또 여러 다양한 분야 있고 특히 시중에 나와 있는 심리학의 대부분은 자아심리학입니다. 주로 자아심리학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넌 할 수 있어. 너라면 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가져. 뭐 이런 인본주의 심리학의 바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심리학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심리학의 한계를 명확히 알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심리학을 좀 띄워놓고자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있는데요. 자, 대체적으로 심리학은 평균적으로 어떤 사람이 혹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35%는 안 했다라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데 심리학 실험에는 그거는 간과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만 이렇게 나와요. 그게 심리학의 한계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소수인 사람들의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문화는 장기적이기 때문에 그 소수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접촉하면서 바꿔가는 겁니다. 근데 심리학은 당장의 그 결과만 내세우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심리학의 한계를 결국 문화적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심리적 원칙이 있고 문화권에 따라서 그 어떤 요소가 강화되거나 축소되거나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드컵 많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색깔 심리, 이것도 문화 심리 영역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화적 맥락 차원에서는 좀 다른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남한에서는 빨간색 레드 셔츠 혹은 그거에 관련된 상품들이 늘어나게 되고 선택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거죠. 사실 빨간색은 중국에서는 복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태양, 피, 그래서 흥분, 열정, 그래서 혁명 뭐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파란색은 주로 이제 차분하게 다운시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파란 방에서 축구 경기를 보면 오히려 굉장히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죠. 물론 그 파란색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뜻하기도 하고 뭐 젊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처지기 때문에 우울증을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또 사람에 따라 체질에 따라서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다르겠고요.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본 거고요. 잠깐 이제 아까 좀 빠뜨린 게 있는데 3명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 임금 협상을 할 때 2명, 1명, 2명 가면 안 되고요. 반드시 3명으로 가야 돼요. 어떤 공적 협상을 하러 가거나 요구할 때는 3명 이상이 반드시 가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상대방이 위협을 느낀다는 거죠. 아니면 뭔가 이렇게 긴장을 하게 돼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건 리미트, 비욘드 리미트인데 그래서 이제 언어, 정보, 돈, 이익, 시공간, 선택 이래서 6가지 범주에 따라서 어떤 다양한 소비, 경제 현상들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인간은 언어적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펩시가 코카콜라를 이겼죠. 이긴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코카콜라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건 뭐죠? 탄산음료. 이미 거기서 이제 판가름이 난 거죠. 펩시는 무엇을 가지고 코카콜라를 이기려고 했었죠? 탄산음료 가지고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펩시가 어떻게 했죠? 트로피카나를 인수해서 건강음료 쪽으로 돌파구를 해서 이미지 프레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프레임을 완전히 바꿨죠. 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태안에서 뭐가 뒤집어졌습니까? 기름이 뒤집어졌죠. 근데 사실 태안에서 뒤집어진 게 아니고 허베이 스프리트호라고 하는 배가 뒤집어졌을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태안 유조선 뭐 침몰 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도와주자고 그럽니다. 근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은 태안, 유조선 이게 떠올리면 기름 범벅. 사실 거기는 관광자원 먹고 사는 곳이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 떠올리죠? 기름 범벅. 네. 그래서 무심코 하는 것들, 아무리 무한도전의 유재석이나 그 팀이 가서 도와준들, 자원봉사를 한들 그 단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죠. 왜? 사람들 이미지를 떠올리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유명한 실험 있죠? 맥도날드 햄버거 안에 그 고기 패드 있지 않습니까? 그쵸? 고기 팩이 들어가잖아요? 그 고기 팩이 들어가는데 루머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무슨 고기로 만들었다고? 지렁이 고기로 만들었다고? 색깔이 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홍보 전략 어떻게 세웠느냐? 단가를 공개합니다. 쇠고기, 지렁이 고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가를 공개했어. 어디가 더 비싸다고요? 지렁이가 훨씬 비싸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 공개를 했어요. 자, 이거 봐라.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쓸 수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뭘 떠올리게 되죠? 지렁이를 떠올리게 되죠.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떠올리게 되는 즉각적인 연상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뭐 그런 것들,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에 관련돼서도 한국 문화의 특징 같은 경우 욕쟁이 할머니가 왜 인기 있느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중에도 뭐 서비스 업종에 직종에 있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감정 노동에 시달리잖아요.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 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고객의 시선에 눈높이를 맞춰서 뭐 간드러지는 어떤 말을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스탠다드하게 맞추었으니까 그게 다 심리학 실험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으니까.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존댓말이 있기 때문에 반말을 쓰는 사이가 굉장히 친한 사이죠. 오히려 반말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의 사이가 돼야 굉장히 친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말을 쓰는 건 결국 의도가 없는 겁니다. 왜 존댓말을 쓰죠? 고객님의 뭐를 취하기 위해서? 네. 근데 욕쟁이 할머니는 전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이죠. 거의 역설적으로 한국만의 어떤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욕설과 반말의 어떤 유쾌한 패러독스가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올드보이 속 이야기, 뭐 무의식, 거기서 보면 올드보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게 다 무의식으로 다 작동하지 않습니까? 사전에서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매장의 음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판매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 음악이 빠르죠? 네, 회전을 빨리 시켜야 되니까 레스토랑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 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고, 그래서 소리 없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이 아닌 것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움직여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배우자를 구하려면 나이트클럽으로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느 분이 그러더군요. 제 아시는 그 여성평론가 분이 아버님이 그 상처를 하셔서 재혼을 하시려고 하는데 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되셔서 되게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분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또 친구도 교사인데 교사도 뭐 짝을 구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결혼해서 여기 뒤오구나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거기서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두 분이 결론적으로 짝을 구했을까요? 못 구했을까요? 왜 못 구할까요? 정말 퀸카들은 디오에 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경험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아서 자기들끼리 해결이 된다는 거죠. 자, 소개팅 자리에 나올 정도면 네, 하여튼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럼 나이트클럽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이트클럽은 오픈돼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 소개팅이나 뭐 이런 그 배우자를 구할 때 가보시면 알겠지만 조건 내세우고 그러다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또 가리게 되고 이런데, 오히려 나이트클럽은 이제 열려 있다는 것이고, 오히려 남자들 입장에서는 퀸카를 만날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거기에 중요한 거는 한국만의 특징이 뭐냐면 부킹 제도예요. 부킹 제도 할 때 누가 책임져 주죠? 웨이터가 책임져 주죠. 웨이터? 웨이터가 강제적으로 끌어다 주죠. 네. 어떤 중간 제도적인 역할을 강제적으로 매개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 일상생활에 있습니까? 그 매개, 하여튼 이제 자세한 내용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앵커링 현상이라든지 뭐 인지적 일관성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자 아나운서와 여교사 중에 왜 골드미스가 많느냐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골랐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너 누구하고 결혼하나 한번 지켜보자 라고 하는 심리도 한국 사회에서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방송 출연하면 이제 아나운서들 많이 만나는데 항상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까지 다 튕겼거든요. 웬만한 직종에 사람들을 다 튕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나이대가 많아요, 아나운서들. 나중에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선택의 다양성이 초래하는 비극적 딜레마다. 그래서 에번 슈워츠의 선택의 패러독스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책인데, 선택지가 너무 많을수록 선택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을 진열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무 많은 판매부스를 오지 말고 핵심적인 것들만 추려서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시간이 몇인? 다 할 수 없으니까. 자, 가난한 사람들은 왜 비싼 편의점을 이용할까? 이런 거죠. 가난한 사람이라 하면 싼 거를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비싼 편의점에 가서 사죠? 이건 뭐 짐작하시겠죠? 왜? 왠지 아십니까? 비정규직의 비애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면 불안정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밤 늦은 시간에만 장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 장기 계획, 예산 계획을 셀 수 없는 사람들. 일찍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일찍 퇴근해서 마트에 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장기 계획. 고등학생들한테, 여고생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비정규직하고 결혼할 생각 있니? 전멸했어요. 전멸. 자, 비정규직이 없어져야 되는 이유는 예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그래서 로마가 왜 망했죠? 네. 이민족의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망하게 되거든요. 자,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노점상에서 깎고 백화점에서 깎지 않는다. 왜 그럴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만 좀 돈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다 도시에서 태어났습니까? 다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아니에요? 네. 최근에 한 사람의 말씀을 드리면, 제 주변에 있는 분이 여자분은 도시에서 태어났고 남자분은 시골 출신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시골 출신의 부모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연애할 때는 서로 좋으니까 몰랐는데 결혼하고서 문제가 생기니까 걷잡을 수 없이 터지게 되는데 원인을 도대체 모르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남편이 이제 한참 그 일을 하다가 잠깐 삐끗하게 가지고 수입이 없었어요. 부인도 뭐 일을 하다가 뭐 별다른 수입이 없는데 애가 둘이나 돼요.
그런데 수입이 없으니까 이제 거의 그러니까 뭐죠? 시부모님하고 위아래층이 이렇게 살았는데 수입이 별다른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런 경우에 누가 도와줘야 되죠? 시부모님. 시부모님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시골 출신의 시부모님. 쌀 갖다 주고 김치 갖다 주고 이제 다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에게 필요했던 건 뭐죠? 네. 근데 시골 출신들은 그런 개념이 머릿속에 없어요. 왜? 농사 짓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쌀을 걷어들여서 그때 또 목돈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골 출신의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용돈 기입장을 써가지고 예산 지출을 세워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도시의 셀러리맨들의 자녀들은 어쨌든지 간에 한 달에 한 번씩 수입이 들어오면 일정 정도의 용돈을 써서 사용을 하게 됐죠. 이게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가.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예산이 항상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래서 시골 출신하고 도시 출신들 봤을 때 그 커플을 보고서 제가 얘기해 주니까 그때서야 아 그렇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문화적 차이예요. 그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잘못이냐, 쌀과 김치와 뭐 이렇게 갖다 줬으면 됐지, 그게 뭐가 문제냐. 사실은 그 여성분한테 그게 필요한 게 아니죠. 일정 정도의 적은 액수라도 돈을 줘야 뭘 지출 예산 계획을 세우죠. 이런 것들. 이타성과 자기 존중감 사이의 갈등. 자, 소비는 대개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공짜표를 얻고도 극장에 가지 않는 이유. 여러분들 이거 많을 거예요. 왜 안 가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원칙은 공짜니까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특수부대 출신들이 왜 이렇게 자긍심이 있냐면 어렵게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신입생들이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신입생 환영할 때 로키 산맥에 버려두고 와요. 많이 죽었어요, 실제로.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우리나라에서 술 먹다가 막 죽죠? 실제로 동아리 그 신입생들 조사를 해봤더니 신입생 신고식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어요. 왜 그러죠? 자기 존중감. 자기가 뭔가 그쪽에서 고생을 했을수록 거기에 대해 자기 스스로 부여하는 존중감 내지 합리화의 심리가 거기 존재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런 존재죠. 네. 공짜표 많이 저 갖다 보세요. 안 가요. 왜? 싸구려잖아. 그리고 자기가 취득한 게 아니자 라는 심리가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VIP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공짜표는 그냥 표가 아니고 뭐였죠? 신분 상승 혹은 내지는 내가 뭔가 사회적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었죠. 뭐 그런 차원의 연결이 됐죠. 물론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공립극장 그 공짜표를 다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것에도 어떤 문화 심리들이 다 투영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지름신은 고독한 사람에게 강림한다 이렇게 돼 있죠. 수많은 연구 결과 보면 쇼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외로워서 쇼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쇼핑을 하거나 질러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홈쇼핑에 빠져드는 사람일수록 주부인 경우가 많고 갇혀있는 애만 키워야 되는. 그런데 여자만 그러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는 기러기 아빠도 쇼핑 중독에 빠지는. 왜 드라마를 많이 보느냐? 전업주부인 남자들도 드라마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건 하나의 윈도우 창이죠. 갇혀있는 창에서. 물론 40대 이후에 남성분들이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기 때문에 드라마를 많이 보고 잔소리도 많아지는 점이 있죠. 시공간. 자, 하나씩 퀴즈가 낼게요. 햇빛 좋은 날에 사람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하겠습니까? 우중충한 날에 합리적 소비를 하겠습니까? 우중충한 날에. 왜 그렇죠? 그거 다 아시네요. 네. 햇빛이 좋을수록 이게 산란스러워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햇빛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여성분들은 이런 공간에서 잔업 오래 하시면 굉장히 건강에 나쁘기 때문에 일찍 퇴근하는 직업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햇볕 못 보면 암도 잘 걸리고 특히 여성에 관련된 암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은 뭐 이 책에서 많이 정리해놨고요.
그리고 뭐 좌우인지, 한국 사람들은 왼쪽으로 왜 자꾸만 돌까, 뭐 이런 것들, 그럼에 따라서 매장을 어떻게 공간화 시켰는지, 이런 것들, 이고요. 제 시간이 없어. 너무 빨리 갔는데. 스타벅스 커피는 왜 한국에서는 비싸냐? 이건 집단주의 심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소비 현상에서도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성이 인스턴트 커피를 왜 거부한다고 그랬었습니까? 게으른 여자일까봐. 그런 것들 때문에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악녀 뭐 이런 거 굉장히 열풍을 불잖아요. 근데 악녀를 가만히 보게 되면 굉장히 이 자기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경제나 소비 현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아 존중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맞춰줄수록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아까 커피, 인스턴트 식품도 얘기했었지만, 자원봉사자들한테 돈을 주면 왜 자원봉사를 안 할까? 인간이라는 건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이기적인 존재라고 하지만 굉장히 자아 존중감과 자존심 있는 존재죠. 한편으로는 특히 여성이 더 이제 강하고 그런 점들이 있는데, 그런 이타심, 이런 것들도 소비 현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아까 SBS 뭐 스페셜 팀이 이제 전화를 했었지만, 거기도 강조하는 게 왜 소비를 하는가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소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태양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 점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짜 같은 경우 그 샘플을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원래 공짜 마케팅의 의도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는 거예요. 사람을 선한 존재로 보느냐, 그렇지 않은 존재로 보느냐. 원래 아메이에서 그게 공짜 마케팅이 성공을 했었는데, 아메이에서는 무료로 이제 샘플을 이제 많이 나눠주게 되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서 노리는 건 뭐냐면, 자꾸 공짜를 받으면 미안해서 하나 더 사. 예를 들면 시골에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공짜 관광을 간 다음에 사기를 당해서 많은 물건을 사게 되잖아요. 이건 순수한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공연도 보여주고 밥도 먹여주는데 그거 하나 사줘야지 라고 하면 사줍니다. 근데 그 가격은 엄청나게 뛰죠. 자, 그런 것.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개체를 어떻게 보느냐. 자기 스스로 착하고 이런 사람이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기꾼이 노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요소가 거의 4, 5장에서 이제 핵심을 이루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한국에서는 정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강합니다. 정의. 그래서 뭐 한류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스타 마케팅이나 이런 가운데서 한국인만의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 문화 심리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리면서 이제 보여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처세를 할 때, 성공했을 때,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 과연 1등 정상 자리에 누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 유재석처럼 하시면, 네, 소비도 잘하실 것 같고, 네, 성공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